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친일 반중 또는 반일 신중 뭐 이런 이렇게 두 개를 대충 나뉘는 것 같은데, 제가 깊은 역사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역사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숫자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고려 조선 천년간이 중국 지배에 있었다고 하고, 왕이 되려도 중국의 승리를 받아야 됐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 초기의 인구가 조선 인구가 99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991만 명. 그리고 일제 강점기, 저는 외정시대라는 말을 익숙한데, 일제 강점기 초기 인구가 1293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500년간 인구가 3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30% 늘어서 그러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계 인구는 어떠냐? 1400년대 세계 인구는 3.5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년 후 1900년 인구는 16억이었습니다. 16억. 그래서 세계 인구는 460%가 늘었는데, 우리 조선인 인구는 3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인구의 증가로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국의 수탈과 조정의 아름주부가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했다는 것이 이런 수치로 드러납니다. 역사 이러고 저러고 병자호란 이런저런 얘기 다 빼놓고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제 수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가 일제 35년입니다. 일제 35년입니다. 그러면은 조선 강점기 초기에 조선 인구가 1293만 명이었고, 1944년 조선 인구가 251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35년간 인구 증가율이 94%입니다. 근데 우리 최근에 물론 산하 제한도 있고 아기도 안 낳고 그래서 1890년 정도까지 6.25 이후에 인구 증가율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1.7%였었는데, 외정시대 인구 증가율이 2%였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기하고 또 중하반기 이후에는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인구가 35년간 해마다 2%씩 증가해서 35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늘어납니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에 세계 인구는 1900년도에 16억이었고요. 1945년도 세계 인구가 2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5년간 인구 증가가 44%. 그러니까 우리가 35년간에 조선 인구가 2배 늘었고 세계 인구는 44%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물론 일본이 우리 수탈하고 우리 명예를 잃어버리고, 소리를 만들어 주시면 가까이서 우리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런 정말 민족 수치의 기간을 지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심도 생겼고, 일본의 외정을 거치면서 독립심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항상 중국에 지배당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그 강점이 우리를 자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금 돌아서서 반일 친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일본과 지나면서 중국과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지내는 것이 좋으냐, 역사적인 판단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수치만 말씀드리고 이 수치에 의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과대학을 나오고 이것을 통계학을 했기 때문에 수치로 말할 때 제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원규 교수님도 계시고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존경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는데, 저도 조원규 교수님이 하시는 업무와 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자체가. 그래서 저는 신약 개발이 되면 그걸 임상 시험하고 그래서 국내에서 중요한 의약품 임상을 지회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 고모부입니다. 그래서 이호 여사가 제 아버지 여동생이시고요. 우리 아버님 형제가 8분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둘째였습니다. 그리고 이호 여사가 넷째였고요. 제 할아버지는 세브란스 나온 의사인데 세브란스 사회라고 합니다. 제 아버님도 의사셨고요.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정치의 꿈을 품은 적도 없었습니다. 또 뭐 공직이나 선출직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저한테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사람이 왜 우파이가 있느냐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정치와 무관하기 때문에 저를 좌파 우파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분류하자면 저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신봉하는 사람이 우파라면 저는 우파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또 길어지겠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상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국가가 지상천국이에요.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좀 너무 시간이 길고요. 전 미국에서 아까 소개받은 대로 문과대학 나온 유과서는 통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정보기관에 가서 22년간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제가 이런 일종의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거는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1982년 말에 미국에 이제 망명을 했을 때 저보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발을 들여놓게 됐고요. 97년 12월에 이제 DJ가 당선되고 나서 저는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가고 직장을 복귀를 했고, 그래서 저는 뭐 미국에서 계속 살 걸로 계획을 했는데 좀 계획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월 1일 날 제가 그러니까 98년 1월 1일 날 DJ가 처음에서 국내 사장에 어려움이 와서 도와달라. 근데 도울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도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미 그때는 관료와 가신들에게 척철 둘러싸여서 제가 초조과라고 했고, 대선 기간 중에는 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뚫고 들어갈 길이 없더라고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미국에 살기로 했는데 이렇게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 지휘로 한 2, 3년 한국 다녀간다는 것이 지금 24년간 미국에서 교육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DJ 반독재 투쟁에 참여하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86년 10월에 뉴욕타임스에 제가 망명대사라고 이렇게 대서특필하는 기사까지 났었습니다. 저는 그 87년 대선에서는 제가 별로 한 일이 없었지만 그 대선하는 걸 보면서 너무 촌스럽다, 너무 비과학적이다, 너무 감정적이다. 제가 그때 보라매 공원에서 모임을 갔는데 뭐 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승리하겠구나. 그랬더니 3등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 컴퓨터 부정이 한참 떠들어댔는데 나중에 결국 컴퓨터 부정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고,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뉴 DJ 캠페인을 9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뉴 DJ 캠페인이라는 걸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92년 대선에서 뉴 DJ가 아니고 뉴 DP를 디모크래틱 파티 캠페인을 하면서 참패를 했습니다. 졌죠. YS한테 금방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저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도 없는데 저를 끌어들여서 저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제가 97년 대선에서는 제가 조건을 건드렸어요. 내가 허락한 대로 안 오면은 난 미국한다. 난 미국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예를 들어 준비된 국고, 뭐 경제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소위 좌파 우파의 선거 패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좌파들은 당이 훌륭해서 당선된다. 그리고 당이 훌륭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분이 있다. 이런 사고를 하는 것 같고요. 우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파는 후보가 훌륭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 이런 이게 우파인 것 같습니다. 미국 선거 패턴도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의 역량보다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성공하는 대통령 선거 전략을 준비됐고 제가 그렇게 추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뭐 우리말로 하면은 정계말로 하면 전형적 우파 선거 전략을 세워서 승리한 것이 97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선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이 이기는 것은 내각 책임져야지 대통령을 뽑는 것은 당이 이기는 게 아니고 그 후보가 이기는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99년도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로 제의를 받고 한 2, 3년 있다 간다는 것이 지금 한국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 2000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임상시험 전문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직원 2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35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돼서 또 정치 평론가가 됐나? 제가 2012년 8월에 박근혜 후보가 되고 나서 제가 그 박근혜 후보 캠프에 들어간다는 게 10분에 난 적이 있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나는 뭐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신문에 이렇게 나가지고 제가 조금 곤란해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MB가 예비 후보 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MB하고 박근혜 후보 예비 후보 경선할 때 제가 MB 전략을 세워줬습니다. 여론조사를 내보면 다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했는데 MB가 제가 건의한 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가 되고 나서는 제가 밀려났습니다. 거기 뭐 제가 그 MB 형도 계셨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공식 직책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이 동아일보에 그 소식이 났어요. 그래서 이영작의 선택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제가 갑자기 막 종편에서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종편에 나가서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끝난 날이 97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날 제 종편 여로도 끝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건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건 탄핵에 살고 전은 없다. 죄가 밝혀진 게 사실 탄핵의 요지였거든요. 그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탄핵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0일 날 탄핵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경미 그 헌법재판관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SBS에 나갔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끊겼고. 그래서 요새는 뭐 별로 나가는 건 없고요. 종종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오늘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차기 총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 강서구 보궐선거의 의미가 뭐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가장 커다란 교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차기 총선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강서구청장 패배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혼란에 빠졌고 야당은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식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도 이제 보선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그 강서구 패배 사실 저도 어떤 점에서는 조금 책임감을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와서 3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8월 여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를 사면 복권했을 때 여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공천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지경에 대해서 제가 나가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근데 10월 초순에 선거운동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너무 못했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선거 당일 나가서 이겨야 된다. 제가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겨야 되는 이유가 지금도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겨야 되는 이유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이죠. 그런 이재명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였는데 졌습니다. 사실 이 이재명 심판이 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은 윤석열 심판을 주장했고 근데 이재명과 윤석열 둘 다 인기 높다고 나오지만 누가 더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더 많으면 이재명이가 더 인기가 없어요. 그럼 이재명 무대 삼으면 해요. 근데 윤석열의 지지도가 낮다고 그러고 이재명의 지지도를 보지 않고 윤석열을 민주당에서 공격할 때 정부 여당에서는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패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이재명을 심판하자는 것이 여론조사 한 번만 제대로 해도 나오는 결과인데 여론조사도 없이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선거에 대해서 ABC도 모른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민생과 재건축 얘기만 하다가 이제 패배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국민의힘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강서구 선거는 끝났어요. 이 선거는 이기고 하고 지는 거고. 패배 원인을 누가 패배 원인이냐, 그것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문제는 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선거로 인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얻은 것을 이제 잃은 건 많고요. 그렇죠. 얻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공천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민심이 이렇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여론조사로 선거 결과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물론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공천하고 졌으니까 공천 안 하고 안 지고 안 이긴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공천하고 졌기 때문에 내부 성찰의 기회가 됐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당이 선거를 치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국회 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그렇게 준비가 안 될 수 있느냐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선거 전략가가 인볼브가 돼가지고 전반적 전략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진 겁니다. 김태우가 왜 이겨야 하는지를 정부에서 여당에서는 어떤 이유도 내질 못했습니다. 이런 선거는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이번 패배로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 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경각심을 일으킨 것이 두 번째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얻은 것은 이번 선거는 김태우 대 민주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태우를 마지못해서 공천하고 버린 셈이 됐습니다. 이런 불리한 선거 구도에서 호남세가 강한 강서구에서 40%에 달하는 우파가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지방선거 대비 10% 정도 득표율이 떨어졌는데 아마 중도 우파의 10% 정도가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중도 우파가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또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인은 배신해도 유권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국민의힘 지지하고 내일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지해서 내일도 민주당 지지하고 오늘 국민의힘 지지해서 내일도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요. 정치인은 의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는 의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국민은 조변 섞게 하지 않습니다. 조변 섞게 하는 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의 40%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40%가 우파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제 나머지 10% 중도 우파를 투표장으로 유인하는 전략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작년 지방선거, 이번 강서구 재보선, 내년 4월 총선, 그리고 내년 10월에 재보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2027년 3월 대선 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습니다. 정치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고 패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에서 레슨을 얻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에 패배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그 정책의 방향성이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 윤 대통령의 초심이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초심이 과연 무엇이었냐. 후보가 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에 이런 말을 했어요.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이 달라서 한 가지 정권 교체로 나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을 밀어내야 됩니다. 이게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 생각이 달라서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이 달라서 한 가지, 국회가 정상화돼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를 모아서 국민의힘이 이겨요. 저는 이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초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이거 강서구 재보선에서 전초전에서 졌지만 전초전에서 졌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흥분해서도 안 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윤 대통령의 초심을 우리가 살려가면서 또 전초전에서 배운 교훈을 가이드 삼는다면 차기 총선이 어둡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유한 혁신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유한 교수하고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TV에서 여러 번 같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모든 혁신은 항상 인적 쇄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치 청년이 정치를 잘한다. 세대 교체를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세대 교체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김남국, 최근에는 이준석, 그 다음에 송영길이 또 30대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 사람도 세대 교체에 들어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세대 교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더욱이 이제 지금 혁신이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천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 같고요. 공천권 안 주면은 혁신이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맥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계약을 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자르는 공천이 아니고 밀실 공천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천 계약을 추구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런 공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공천 계약으로 인해서 프라이머리가 제도가 도입됐고 그 후에 미국 정치가 안정되고 발전하면서 세계 1대 강국, 세계 최대 강국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천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우리는 알고 있는 게 프라이머리만 알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외에 코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당원 코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프라이머리 제도를 채택을 하려면 민주당이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이재명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제도를 아마 민주당은 극구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당원 포커스, 당원 회의에 의해서 그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원 모임에 대해서는 법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종로구에 당원이 4,000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 5조각으로 내서 한 번에 800명씩 추첨을 해서
지역구 내에서. 그래서 예비 후보들이 그 앞에서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대여섯 번 하고 나면은 이 어떤 후보가 훌륭한 후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코커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온라인 투표라든지 해서 당원 투표에서는 그런 코커스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유한 위원장은 미국 정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장을 했을 때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얘기를 시작하면은 반감만 일으키고 지금 현재 그런 이유로 저항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마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안 될 거고 지금 가능한 거는 코커스, 당원 코커스에 의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기 총선 전략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는 국방과 안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중 대통령 선거 직접 선거했었는데 그 당시에 투표율이 88.1%였습니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민생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2년 전쟁 중에도 그렇게 높은 투표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필요한 행보도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한미일 관계도 회복하면서 안보 역시 탄탄하게 서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복 좌파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세웠고 안보도 이제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 담을 지어고 있습니다. 나라 국자를 파자를 하면요 국민이 무장을 하고 담을 쌓는다는 것이 나라 국자입니다. 그래서 국방 안보는 국가의 기본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라고 지난 1년 반을 보냈습니다. 이제 경제와 민생이 어울릴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보궐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에게 민생 경제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입니다. 총선에는 두 가지를 대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공약이고 다른 건 공천입니다. 2016년 새누리당이 이길 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길 수 있는 총선을 그 당시에는 개헌할 수 있는 선까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런 공천이 잘못되고 또 공천 갈등으로 당에 굉장히 커다란 분란이 일어나면서 패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공천에 대해서는 공천이 우리나라의 제도상 공천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갖도록 하는 공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적어도 국민들한테 국정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나 상향식 공천을 추천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천 방법에 대해서는 당원 코커스에 의한 공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국회 선거가 부담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살리는데 퀵 솔루션은 없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민생을 살리는 방법은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공공상당식,
연금 배급 제도도 그건 만국의 관문이죠. 문재인식 소득 주도 성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민생은 경제를 살리면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안보는 이제 확실해졌고요. 안보보다 상위 개념이 이념입니다. 그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주장해왔어요. 그럼 가장 상위 개념이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안보가 확실해졌고, 그다음 경제도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경제 제도를 채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성장률에 빠져서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문재인 5년 집권의 후유증입니다. 저는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문재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경제정책을 펴야 되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경제정책은 기업이 정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기업의 자유와 책임, 이렇게 이걸로 요약됩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의 활성화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첫째, 법인세를 줄여야 됩니다. 법인세는 너무 높습니다. 그 아일랜드 같은 데가 법인세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12%로 내리고 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인세 낮추는 건 분명해요. 이 공산당식이나 좌파식들은 안 됩니다. 법인세를 줄이고 고용중대를 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을 더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가 안 내니까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규제가 밥줄입니다. 규제 꽉 잡고 있어야지 내 자리가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 철저해서 공무원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런 넌센스는 없습니다. 셋째, 우리 공무원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제 연방정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정부 공무원 줄이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동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 동결, 진급 동결, 급여 동결 이런 거 1, 2년만 하면은 정부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늘 하는 일이에요. 저도 미국 정부에 있을 때 한두 달째 급여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통과 안 돼가지고 급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 이전 수준으로 될 때까지 동결을 해서 정부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면 국방, 안보, 치안, 소방, 안전, 공무원, 안전 공무원 이런 건 동결하면 국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뺀 공무원 동결. 그 다음에 넷째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40% 이상이 40% 정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고소득자는 50%까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를 내는 60%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늘어난 소득은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한 레이건노믹스입니다. 레이건노믹스를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레이건이 부자세 줄이고 정부 줄이고 국방 강화한다고 결국 그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듭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생계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간접세 부가가치세를 몇 년간 감면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줄여서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간접세를 줄여서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빵꾸가 나지 않겠어요? 줄어든 세수? 그럼 국채 발행으로 해결합니다. 외관의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국채가 불어났는데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눈 녹듯이 그 부채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국가 부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물론 야당은 반대하겠죠. 그러나 우리 역사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세계 5대 강국이었습니다. 1940년도에. 그런데 페론의 인기 영합주의로 후진국이 됐고요. 큐바가 미주에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카스트로 혁명 후에 물론 카스트로 당시에 바티스타 정권이 굉장히 부패했다고 했지만 카스트로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큐바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 모두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보다 다 가난한 나라예요. 국민들로 봐서. 우리는 자유 경제 체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채택을 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카스트로나 큐바나 북한이나 중국 우리보다 모두 잘 사는 나라는 공산주의를 채택하면서 좀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국방안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경제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외관의 스트롱 아메리카 스몰 거버먼트 정책은 사실 전임 카터 정권 때는 미국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폴 케네디 같은 석학이 미국의 멸망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간이 나타나면서 미국을 다시 강국으로 만들었거든요. 레이간은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 노조로 파업을 엄하게 처벌해서 노동 시장도 안정시켰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노조의 세금 보고 회계 보고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첫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정상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정책을 판다면 외관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경제가 부흥하니까 부채는 금방 없어지더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고 그는 작은 정부와 기업에 의한 경제와 민생 저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과감하게 해야지 뭐 우리나라에서 기업세 법인세 낮춘다고 해서 25%에서 24%로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낮춘 게 아니에요. 25%는 한 10%대로 낮추면 그건 진짜 낮춘 거고 전 세계가 거기에 눈을 돌리고 한국을 식단하게 됩니다. 아일랜드가 그런 사례를 보였습니다. 아일랜드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포테이토 패민, 감자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굶어 죽게 되면서 1840년도에 미국으로 대거 이민 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고 영국과의 독립운동 식민지 이런 정말 그 척박한 땅에서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주는 교훈은 단 거기는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법인세 줄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외에도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우파표를 모으면 돼요. 좌파는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파에 속한 국민들은 절대 우파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지 않아요. 국민을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를 머리에 두고 중도 우파를 끌어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사기 충성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